안녕하십니까. 해열TV 정상호입니다. 징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하자 난립해 있던 기존의 부족들이 해체되죠. 천호제를 도입해 부족의 울타리를 넘어 구성원들을 재배치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대제사장인 샤먼 탭탱그리를 제거하자 경쟁자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초원 사람들은 징기스칸이 무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에서도 최고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몽골 초원이 하나로 통합되고 자신이 통치권이 확고해지자 징기스칸은 눈을 주변으로 돌립니다. 통일 다음 해에 몽골 북쪽 외곽의 숲속, 몽골 사람들은 이 지역을 시베리아라고 불렀는데 오늘날의 시베리아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다고 하죠. 이곳에 사는 산림 부족을 복속시키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25살 된 큰아들 주치가 임무를 맡죠. 전투 없이 오이라트족, 키르키스족, 투바스족 등 산림 부족들을 잇따라 몽골에 귀순시킵니다. 주치는 이들 족장들을 징기스칸에게 데려가 아련시키고 담비, 모피와 송골매 등 진귀한 곡물을 바치게 합니다. 징기스칸이 만족해 관계를 강화하고 싶을 때 택하는 방식이 있죠. 혼인동맹을 맺습니다. 둘째 딸 체체이겐 공주와 오이라트 족장의 아들 이날치, 주치의 딸과 아날치의 형을 각각 결혼시키죠. 한민족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부리아트족도 이때 징기스칸에게 귀순한 거죠. 그런데 사실 북방은 모피와 깃털 외에 큰 매력이 없었습니다. 징기스칸이 진심 침을 흘렸던 곳은 남부의 오아시스 지역 실크로드, 지금의 중국 신장 자치구였습니다. 금속, 직물과 같은 색다르고 다양한 제조품을 구할 수 있었거든요. 또 동서양의 온갖 정보와 사람들이 흘러다니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징기스칸이 별다른 수고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1209년 이곳에 살고 있던 위그르인들이 사신을 보내 제발로 귀순을 청해온 것입니다. 징기스칸이 무슨 횡재냐 싶었겠죠. 자신이 5번째 아들로 삼겠다며 족장을 직접 오라고 해 막내딸과 결혼시킵니다. 몽골 고원이 바깥 세계 중에서 징기스칸이 지배권으로 들어온 첫 번째 사례였죠. 징기스칸에게 있어 혼인동맹은 단순히 집안 사이 혼인 그 이상입니다. 그 부족이나 민족을 통째로 자신의 왕국의 한 친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기서 친족은 지금으로 치면 하나의 시민권, 같은 공동체 구성원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죠. 이런 관점은 훗날 몽골이 세계제국으로 확대되면서 지속되는데요. 몽골 사람들은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을 카리라고 불렀습니다. 카리는 검다라는 말인데요. 세계제국 몽골에서 몽골 사람들은 오직 검은 친족 사람들과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검은 친족들이 위그르, 투르크족 일부, 고려였던 거죠. 당시는 몽골국이 갓 출범한 때였고 동쪽에 강국 금나라가 건재한 상황이었습니다. 위그르로서는 목숨 건 배팅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 배팅은 대박이 됩니다. 안전을 보장받고 훗날 몽골 제국 안에서 마음껏 활약하는 바탕이 되죠. 물론 몽골도 위그르로부터 이득을 얻었죠. 외부 물자와 문명을 들어오는 창구로 이용할 수 있었던 거죠. 실크로드를 따라 흐르는 비단, 공예품 등을 구하고 위그르 문자를 들여와 나라의 기초를 세우죠. 위그르는 지금 중국의 신장 위그르 자치구입니다.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슬람교를 믿고 분리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어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2019년 2월에 투르크족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터키 외무부 대변인이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위그르족 100만 명 이상이 집단 수용소와 감옥에서 고문과 세뇌에 노출된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이러면서 중국 정부에 해설을 요구하고 유엔이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죠. 자, 이렇게 기반을 다진 징기스칸은 1209년 서하 원정에 나섭니다. 드디어 몽골 바깥 세계의 정복에 나선 것이죠. 그런데 왜 징기스칸은 마치 전쟁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쉬지 않고 전쟁터에 자기 몸을 던졌을까요? 보통 그만한 성취를 이뤘으면 잠시라도 쉬면서 즐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 추정과 학설이 있지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많은 집단을 뒤섞어 놨으니까 신생국 초기에 여기저기 빈틈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범 같은 장수들과 늑대 같은 병사들이 넘치는 이런 힘을 배출할 때가 마땅치 않잖아요. 전쟁은 그런 취약점을 보완하고 신생국의 단결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던 거죠.
둘째는 징기스칸의 전쟁은 경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칸의 기본 임무는 백성들을 잘 먹이고 입히는 것이잖아요. 당시 몽골 초원은 부족 간의 오랜 전쟁으로 물자가 부족해 약탈이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물자를 들여와야 했던 거죠. 그렇다고 징기스칸이 처음부터 세계 정복을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외부에 드넓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은 인지했지만 후에 진행 과정을 보면 그들과 교류하며 백성들을 잘 살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렇게 한 발 한 발 가다 보니까 결국 세계 정복을 이뤘던 것이고요. 다만 금나라는 원래부터 벼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몽골 초원이 내부 분란을 조장하고 몽골 부족의 2대 칸인 암바카이 칸을, 이 암바카이 칸은 징기스칸의 증조부인 초대 칸 카불 칸의 사촌 동생이죠. 암바카이 칸을 잡아다 못 박혀 죽였잖아요. 또 아율라웨와 같은 투항한 거란족 출신 장수들이 금나라가 기울고 있다, 이러면서 원정을 계속 건의하기도 했고요. 금을 공격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비 사막을 넘어 공격하는 것, 둘째는 서하를 옆에 두고 쪽에서 우회 공격하는 거죠. 징기스칸은 서하 공격로를 선택합니다. 거친 사막 같은 지형적 장애물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은 징기스칸이 속셈입니다. 최강국인 금을 대놓고 공격하겠다고 할 만큼 어설픈 징기스칸이 아니잖아요. 내세운 목적은 단순히 서하의 지배권과 물자 약탈이었습니다. 서하는 티베트계인 탕구투 쪽이 세운 나라입니다. 한자로 강족이라 불렸는데 실크로드의 동쪽 출발지로 상인들로부터 통과세를 받아 경제적 부를 누리고 있었죠. 지금의 중국 간수성과 닝샤 후이족 자치구 지역이죠. 서하 공격은 몽골이 정착 문명을 상대로 펼치는 최초의 대규모 군사작전이었습니다. 탁 트인 평원의 전투는 프로 중의 프로지만 요새화된 성을 공격하는 데는 초등학생 수준이었죠. 징기스칸으로서는 금과의 공성전에 대비해 자신이 푸른 군대를 훈련시키는데 더없이 좋은 기회였던 거죠. 서하는 견고한 성을 방패 삼아 8달을 버티면서 금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금나라는 이런 상식을 외면하고 방관합니다. 결국 다음해 1월 서하의 왕 이한전이 항복하죠. 징기스칸이 서하를 정벌하고 돌아와 몇 달이 지나 꽃피는 봄이었습니다. 금나라에서 사신이 도착합니다. 새 황제가 즉위했으니 신하로서 충성을 맹세하라는 거였죠. 전례대로 하면 징기스칸은 황제가 있는 방향으로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찧어야 했습니다. 옛날 옹칸이 그랬거든요. 그러나 징기스칸은 황제가 있는 남쪽을 향하긴 했는데 땅에 침을 뱉고 말에 뛰어올라 북쪽으로 달려가 버립니다. 금의 새 황제는 5년 후에 암살당해 폐위돼 위소왕으로 역사에 기록되는데요. 우유부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이미 그 인물 됨됨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동안 거란인과 이슬람 상인들을 통해 금의 허실을 훤하게 꿰뚫고 있었거든요. 이런 징기스칸에게 금의 복종 요구는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려주는 꼴이죠. 그렇다고 당장 전군 집합, 출동, 이런 식은 아니죠. 금나라가 비록 내리막이고 지배층인 여진족이 한화되어 나약해졌으나 원래 같은 유목민이잖아요. 거기다가 풍부한 물자와 수십만의 강병을 보유한 동아시아 최강국이었거든요. 1년 동안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음해 3월 켈렌강 강변에서 쿠릴타이를 소집합니다. 안건은 금나라 정벌. 우방인 위그르와 탕쿠투 대표들도 참석합니다. 동맹을 강화하고 금을 공격할 때 배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였죠. 쿠릴타이는 찬반 공개 토론 방식으로 열렸는데요. 참석자는 계급을 떠나 모두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만약 쿠릴타이에서 반대 의견이 많으면 징기스칸도 전쟁을 추진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오랜 토론 끝에 참석자들은 전쟁의 당위성과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몽골 공동체와 동맹국들이 한마음이 된 거죠. 징기스칸은 전쟁에 대한 공감대가 모아지자 혼자 부룩한 칼둔산으로 올라갑니다. 영원한 푸른 하늘을 향해 고개 숙여 기도를 드리죠. 금이 오랜 세월 자신의 조상과 몽골 백성을 잡아가 고문하고 죽인 사실을 고합니다. 또 자신이 먼저 금과 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것도 설명하죠. 그 사이에 몽골 백성들은 남자, 여자, 아이 세 집단으로 나누어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영원한 푸른 하늘을 향해 몽골의 기도 후렴구 있죠?
후레를 반복하죠. 나흘째 되는 날 새벽에 징기스칸은 결심이 씁니다. 산을 내려와 백성들에게 선언하죠. 영원한 푸른 하늘이 우리에게 승리와 복수를 약속하셨다. 드디어 몽골군이 금나라를 향해 진격합니다. 이때 금나라의 위서왕은 자만심에 차 있었습니다. 천하는 바다와 같다. 너희 나라는 한 점의 모래에 불과하다. 이렇게 징기스칸을 조롱했다고 합니다. 징기스칸이 몽골군이 한 줌 모래인지 만리장성을 쓸어버리는 쓰나미인지는 다음 편에서 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